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다입니다. 철인 경기 중 척추가 벌어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사람이 회생할 수 없다고 말했고, 단 한 명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생각의 변화와 시각화를 통해 의사들의 강렬한 반대를 뚫고 6개월 뒤에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까? 방금 소개한 이야기는 조 디스펜자 박사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힘은 이토록 강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 잘 와닿지 않는 개념이지만 생각의 힘은 실제로 존재하는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생각은 실제로 우리의 미래와 현실을 모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치병을 해소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24시간 성공은 충분히 일궈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루 24시간이 달라지면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24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생각에 맞춰 감정을 느끼게 되고 생각대로 말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더 나아가 미래까지 창조한다는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변하지 못한 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사람들은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싶지만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말과 환경, 관계, 주입받은 생각과 원칙들이 내 몸에 체화되어 거대한 관성을 형성해 버린 것이죠. 아무리 달라지고 싶어도 주변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라는 말까지 하니 변하고 싶어도 도저히 달라질 환경이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민과 두려움이 정반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연민과 두려움은 수시로 우리의 감정을 괴롭힙니다. 연민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발생해서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며 그 속에서 치유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외부에서 생겨나 우리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 각인됩니다. 몸이 굳고 절로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원칙적으로 우리 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얼어붙는 그 정도의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쉽게 당황하고 깊은 곳에 숨고 싶은 유혹을 만들어 순식간에 상황을 합리화하며 도망가게 합니다. 두려움이 불러오는 일시적인 도피일 뿐임에도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든 좋습니다. 그 두려운 감정을 제공하는 상황과 주제를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주체자 또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시다.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부하 직원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상사 역시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고 있고, 이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별을 선고하는 사람도 같은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용해야 될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쓰나미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극복하려면 도망치지 말고 그 파도를 향해 뛰어들어야 합니다. 서핑 보드를 들고 파도를 향해 주저없이 달려갑시다. 쓰나미에 삼켜질 것 같은 두려움의 다리 힘이 풀리고 타는 듯한 갈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시련에 부딪히는 희열을 느껴봅시다. 살아있음을 느끼며 거친 파도에 올라탑시다. 그 순간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멋진 파도를 향해하며 도약의 순간으로 삶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덮쳐오는 파도의 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파도에 멋지게 탈 수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어려움은 내가 극복하는 순간 작은 일이 돼버립니다. 그때 우린 삶의 가치를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 그것은 내가 뛰어넘는 순간 장애물이 아니라 도약이 됩니다. 삶을 돌아봤을 때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자기 반성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싫어하는 모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함디아라는 무기를 꺼내들며 자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사람과 교류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말로 마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합리화에서 벗어나야만 스스로 솔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100%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극복하려는 큰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저녁을 두고 하루의 마지막은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는 시간이라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하루에 직면한 모든 상황과 그에 반응했던 행동을 살피고 수정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까요? 가장 적절한 대답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수동적인 사람은 밀린 예능을 보거나 나태하게 널브러져 저녁을 보내기 바쁩니다. 밤이 되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했던 선택과 결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다음날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녁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굴하지 않는 것이라는 담대한 기대를 가지고 유혹에 맞서지만
결국은 보란 듯이 실패합니다. 이런 실패는 단순한 하루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면을 패배주의적 사고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도구가 됩니다. 인내에 대한 실패는 우리가 쌓아 올린 도전과 열정과 기운을 조금씩 소비하며 마음을 허물게 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을 유혹에 쉽게 빠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 더욱 이로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패배주의적 사고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전진을 위한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유혹을 돌아보고 그것을 이기려는 대신 피하려는 의지를 가지십시다. 만약 집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움을 주는 유혹이라면 집 밖에서 일을 완료하고 귀가하도록 노력합시다. 습관적으로 휴대폰 게임을 켜게 된다면 게임을 애초에 깔지 맙시다. 간식을 자주 꺼내 먹는다면 처음부터 간식을 구매하지 않도록 합시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오늘도 당신을 실패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꿔야 될 행동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은 곧 올곧게 성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단 한 번의 선택이 삶의 궤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가 언급하는 새벽의 신비한 힘, 그것은 무엇일까요? 해가 뜨기 전의 새벽,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순간은 고요함이 가득합니다. 이 고요함이 마치 세상을 투명한 렌즈로 바라보게 하는 느낌을 줍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오감이 생생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숨겨진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품고 있는 무수한 가능성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과실을 되돌아보고 아직 이루지 못한 소중한 목표를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불순물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생각은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직 불확실하다면 내일 아침은 좀 더 일찍 깨어나 창밖을 내다봅시다. 새벽의 고요함을 통해 내면의 세계를 바라봅시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의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앞으로 이루어질 나의 가능성, 그 모든 것들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벽을 활용하는 것은 당신 삶의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새벽의 고요함이야말로 어지러운 마음을 환기시키는 바람, 당신의 야망을 촉진하는 연료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보다 정돈된 나로 하루를 조금 더 풍요롭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사하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고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생각의 깊이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은 필요할 때만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생각은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무심했던 오늘을 반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그것은 암세포처럼 일상을 우울로 잠식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무의미한 고민을 멈추고 창문을 열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는 안심과 함께 밖에 펼쳐진 고요한 밤 하늘과 빛나는 네온 사인들이 우리의 고민을 조용히 녹여줄 것입니다. 매년 봄이 도래하면 사람들은 벚꽃 피길 기다렸다 거리로 몰려갑니다. 명소는 물론이고 평소에 별 관심이 없던 길도 벚꽃이 폈다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고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모이는 것은 벚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기 위함입니다. 결국 벚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 중 하나는 찰나입니다. 찰나의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벚꽃은 사랑하는 연인들, 일로 지친 직장인들, 아이를 학교에 보낸 부모들,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짧은 시간 반짝이다 사라지는 가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찰나이자 반복되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어 자칫 지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은 고유하고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삶 그 자체이며 그 순간을 최대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시 봄이 되면 벚꽃이 다시 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벚꽃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기 위해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며 다음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내일도 그러한 두근거림으로 고대해 봅시다. 그 찰나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하루하루가 벚꽃 축제인 것처럼 해맑게 일상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치 라이프라는 표현을 듣고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이미지는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리치 라이프가 의미하는 바는 비단 재정적인 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내면의 풍요를 향한 동경입니다. 자산이 풍부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진 재산을 탕진하고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또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탐욕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중한 인연을 놓치게 만듭니다. 소중한 순간과 인간관계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치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보다는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하며 이러한 풍요로운 내면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현재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고민해 봅시다. 만약 욕망에 빠져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나에게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질적인 부에서 해방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진정한 리치 라이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면의 풍요로움, 가치를 아는 삶,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당신에게 짙은 평화를 선물해 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식과 사유를 가진 존재가 진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특히 저녁 시간을 고요함 속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탐구하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루의 마지막을 홀로 보내며 어지럽혀진 생각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죠. 불행히도 많은 사람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잊은 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압박으로 결정되는 삶을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무시하곤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두드러집니다. 사색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멍청이 하루를 지나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날 하루 동안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억합시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그날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탐구하게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력은 이력 그 자체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귀감이 됩니다. 자그마치 44년 동안 수많은 낙선과 패배, 실패를 경험하고 비로소 대통령에 당선되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44년의 실패와 낙선의 이력에서 나는 아마도 10번 이상 포기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했을 것이라 감히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위대함이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열정으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삶을 끝까지 마치는 끈기와 인내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끝에 위대함이 날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포기할 것인가?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금 비율.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해온 이 표현은 실제로 고대 연금술사들이 황금을 창조하려는 피나는 노력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황금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표현은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지칭하는 말로 전통되어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황금 비율은 자연 현상과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두루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글쓰기에서 적절한 비율을 찾아가며 구조와 논리를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 때 재료의 비율을 조절하며 맛을 완성하고 우리가 맺고 유지하는 인간 관계에서도 황금 비율을 찾습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 과열된 생각을 멈추고 명상하는 것, 사람들과 교류한 뒤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등 균형을 위해서 조절하는 일은 항시 필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가 과하거나 부족하면 자연스레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수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런 이해조차 스스로가 아닌 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어떤 사람이야? 이거 하면 되겠지? 나는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말로 말이죠. 남에게 물어보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통제하면서 꾸준히 조정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황금 비율에 도달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휴대폰 화면을 멀리하는 것이 우울증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가장 자주 들여다보는 잠들기 전의 시간이 우울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인 점을 감안해 보면 그들의 말은 타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SNS는 이런 현상을 더욱더 확대시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가상의 세계를 자주 접하면 타인의 행복 전시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현재 내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모든 답은 휴대폰이 아닌 바로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온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흔한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기 어려운 건 나를 믿지 않고 빠른 성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두고 조금씩 비교와 열등에서 멀어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짙은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다입니다. 철인 경기 중 척추가 벌어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사람이 회생할 수 없다고 말했고 단 한 명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생각의 변화와 시각화를 통해 의사들의 강렬한 반대를 뚫고 6개월 뒤에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까? 방금 소개한 이야기는 조 디스펜자 박사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힘은 이토록 강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 잘 와닿지 않는 개념이지만 생각의 힘은 실제로 존재하는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생각은 실제로 우리의 미래와 현실을 모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치병을 해소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24시간 성공은 충분히 일궈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루 24시간이 달라지면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24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생각에 맞춰 감정을 느끼게 되고 생각대로 말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더 나아가 미래까지 창조한다는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변하지 못한 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사람들은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싶지만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말과 환경, 관계, 주입받은 생각과 원칙들이 내 몸에 체화되어 거대한 관성을 형성해 버린 것이죠. 아무리 달라지고 싶어도 주변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라는 말까지 하니 변하고 싶어도 도저히 달라질 환경이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민과 두려움이 정반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연민과 두려움은 수시로 우리의 감정을 괴롭힙니다. 연민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발생해서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며 그 속에서 치유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외부에서 생겨나 우리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 각인됩니다. 몸이 굳고 절로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원칙적으로 우리 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얼어붙는 그 정도의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쉽게 당황하고 깊은 곳에 숨고 싶은 유혹을 만들어 순식간에 상황을 합리화하며 도망가게 합니다. 두려움이 불러오는 일시적인 도피일 뿐임에도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든 좋습니다. 그 두려운 감정을 제공하는
상황과 주제를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주체자 또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시다.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부하 직원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상사 역시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고 있고, 이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별을 선고하는 사람도 같은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용해야 될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쓰나미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극복하려면 도망치지 말고 그 파도를 향해 뛰어들어야 합니다. 서핑 보드를 들고 파도를 향해 주저없이 달려갑시다. 쓰나미에 삼켜질 것 같은 두려움의 다리 힘이 풀리고 타는 듯한 갈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시련에 부딪히는 희열을 느껴봅시다. 살아있음을 느끼며 거친 파도에 올라탑시다. 그 순간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멋진 파도를 향해하며 도약의 순간으로 삶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덮쳐오는 파도의 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파도에 멋지게 탈 수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어려움은 내가 극복하는 순간 작은 일이 돼버립니다. 그때 우린 삶의 가치를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 그것은 내가 뛰어넘는 순간 장애물이 아니라 도약이 됩니다. 삶을 돌아봤을 때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자기 반성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싫어하는 모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함디아라는 무기를 꺼내들며 자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사람과 교류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말로 마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합리화에서 벗어나야만 스스로 솔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100%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극복하려는 큰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저녁을 두고 하루의 마지막은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는 시간이라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하루에 직면한 모든 상황과 그에 반응했던 행동을 살피고 수정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까요? 가장 적절한 대답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수동적인 사람은 밀린 예능을 보거나 나태하게 널브러져 저녁을 보내기 바쁩니다. 밤이 되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했던 선택과 결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다음날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녁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굴하지 않는 것이라는 담대한 기대를 가지고 유혹에 맞서지만 결국은 보란 듯이 실패합니다. 이런 실패는 단순한 하루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면을 패배주의적 사고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도구가 됩니다. 인내에 대한 실패는 우리가 쌓아 올린 도전과 열정과 기운을 조금씩 소비하며 마음을 허물게 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을 유혹에 쉽게 빠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 더욱 이로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패배주의적 사고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전진을 위한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유혹을 돌아보고 그것을 이기려는 대신 피하려는 의지를 가지십시다. 만약 집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움을 주는 유혹이라면 집 밖에서 일을 완료하고 귀가하도록 노력합시다. 습관적으로 휴대폰 게임을 켜게 된다면 게임을 애초에 깔지 맙시다. 간식을 자주 꺼내 먹는다면 처음부터 간식을 구매하지 않도록 합시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오늘도 당신을 실패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꿔야 될 행동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은 곧 올곧게 성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단 한 번의 선택이 삶의 궤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가 언급하는 새벽의 신비한 힘, 그것은 무엇일까요? 해가 뜨기 전의 새벽,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순간은 고요함이 가득합니다. 이 고요함이 마치 세상을 투명한 렌즈로 바라보게 하는 느낌을 줍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오감이 생생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숨겨진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품고 있는 무수한 가능성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과실을 되돌아보고 아직 이루지 못한 소중한 목표를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불순물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생각은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직 불확실하다면 내일 아침은 좀 더 일찍 깨어나 창밖을 내다봅시다. 새벽의 고요함을 통해 내면의 세계를 바라봅시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의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앞으로 이루어질 나의 가능성, 그 모든 것들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벽을 활용하는 것은 당신 삶의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새벽의 고요함이야말로 어지러운 마음을 환기시키는 바람, 당신의 야망을 촉진하는 연료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보다 정돈된 나로 하루를 조금 더 풍요롭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사하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고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생각의 깊이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은 필요할 때만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생각은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무심했던 오늘을 반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그것은 암세포처럼 일상을 우울로 잠식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무의미한 고민을 멈추고 창문을 열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는 안심과 함께 밖에 펼쳐진 고요한 밤 하늘과 빛나는 네온 사인들이 우리의 고민을 조용히 녹여줄 것입니다. 매년 봄이 도래하면 사람들은 벚꽃 피길 기다렸다 거리로 몰려갑니다. 명소는 물론이고 평소에 별 관심이 없던 길도 벚꽃이 폈다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고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모이는 것은 벚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기 위함입니다. 결국 벚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 중 하나는 찰나입니다. 찰나의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벚꽃은 사랑하는 연인들, 일로 지친 직장인들, 아이를 학교에 보낸 부모들,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짧은 시간 반짝이다 사라지는 가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찰나이자 반복되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어 자칫 지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은 고유하고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삶 그 자체이며 그 순간을 최대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시 봄이 되면 벚꽃이 다시 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벚꽃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기 위해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며 다음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내일도 그러한 두근거림으로 고대해 봅시다. 그 찰나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하루하루가 벚꽃 축제인 것처럼 해맑게 일상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치 라이프라는 표현을 듣고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이미지는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리치 라이프가 의미하는 바는 비단 재정적인 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내면의 풍요를 향한 동경입니다. 자산이 풍부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진 재산을 탕진하고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또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탐욕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중한 인연을 놓치게 만듭니다. 소중한 순간과 인간관계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치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보다는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하며 이러한 풍요로운 내면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현재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고민해 봅시다. 만약 욕망에 빠져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나에게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질적인 부에서 해방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진정한 리치 라이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면의 풍요로움, 가치를 아는 삶,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당신에게 짙은 평화를 선물해 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식과 사유를 가진 존재가 진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특히 저녁 시간을 고요함 속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탐구하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루의 마지막을 홀로 보내며 어지럽혀진 생각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죠. 불행히도 많은 사람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잊은 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압박으로 결정되는 삶을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무시하곤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두드러집니다. 사색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멍청이 하루를 지나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날 하루 동안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억합시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그날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탐구하게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력은 이력 그 자체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귀감이 됩니다. 자그마치 44년 동안 수많은 낙선과 패배, 실패를 경험하고 비로소 대통령에 당선되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44년의 실패와 낙선의 이력에서 나는 아마도 10번 이상 포기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했을 것이라 감히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위대함이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열정으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삶을 끝까지 마치는 끈기와 인내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끝에 위대함이 날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포기할 것인가?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금 비율.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해온 이 표현은 실제로 고대 연금술사들이 황금을 창조하려는 피나는 노력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황금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표현은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지칭하는 말로 전통되어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황금 비율은 자연 현상과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두루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글쓰기에서 적절한 비율을 찾아가며 구조와 논리를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 때 재료의 비율을 조절하며 맛을 완성하고 우리가 맺고 유지하는 인간 관계에서도 황금 비율을 찾습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 과열된 생각을 멈추고 명상하는 것, 사람들과 교류한 뒤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등 균형을 위해서 조절하는 일은 항시 필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가 과하거나 부족하면 자연스레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수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런 이해조차 스스로가 아닌 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어떤 사람이야? 이거 하면 되겠지? 나는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말로 말이죠. 남에게 물어보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통제하면서 꾸준히 조정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황금 비율에 도달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휴대폰 화면을 멀리하는 것이 우울증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가장 자주 들여다보는 잠들기 전의 시간이 우울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인 점을 감안해 보면 그들의 말은 타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SNS는 이런 현상을 더욱더 확대시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가상의 세계를 자주 접하면 타인의 행복 전시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현재 내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모든 답은 휴대폰이 아닌 바로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온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흔한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기 어려운 건
나를 믿지 않고 빠른 성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두고 조금씩 비교와 열등에서 멀어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짙은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